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형량보다 낮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아직까지 당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소장파는 윤어게인 세력과 명확하게 절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와이에선 윤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이후 정치권 흐름과 본격적으로 6.3 지방선거 채비에 나선 양당 움직임을 알아보고, 사건 아이에선 윤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금요일 뉴스브리핑 KBS 홍혜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판결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해당 사건을 심리했는데요. 판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야당의 줄탄핵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책이었다는 이런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하다며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적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질타했는데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그리고 고령인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타당하냐는 이 쟁점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재판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불법 수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해도 검찰은 다른 증거들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전 모의를 했다는 그 수첩에 대해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형태와 내용 등이 조잡해 중요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나왔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1심 선고 후 정치권 반응 나왔는데 일단 여당부터 보면 매우 미흡한 판결이다.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한 비판들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 대표는 나이가 많고 전과가 없다고 형량을 깎아준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 역시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재판부가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특검에 즉시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가명 관행을 거론하며 사법부 전체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이를 계기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사법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 의견의 최종 조율에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전해주시죠. 어제 재판은 생중계가 됐죠. 무기징역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변호인단의 당혹감도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에 절윤의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데요. 우선 장동혁 대표는 선고가 나온 어제 당 차원의 입장을 현재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입장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좀 커지고 있고요.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 행위와도 선을 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유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3.1절을 계기로 새 당명을 발표하는 등 쇄신 움직임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방송인 박나래 씨와 관련된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 이번엔 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 간부가 박 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매니저 갑질 의혹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나래 씨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엔 박 씨 수사를 맡았던 경찰 고위 간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박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사실상 총괄 지휘한 형사과장이 최근 퇴직을 하고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대형 로펌이 박나래 씨 변호를 맡은 회사여서 논란이 된 건데요. 해당 로펌은 문제가 된 입사 결정은 이미 박 씨 사건 접수 전에 결정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엔 1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경찰 출신들의 로펌 행은 최근엔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이기에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협상 중인 미국과 이란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협상 최종 결렬될 경우 미국이 이란 타격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란 타격 이제 트럼프 결단만 남았다는 기사들을 보도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이 중동에 집결되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할 수 있어 중동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간 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미국 측이 수용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의 진전은 있었다. 그러나 양측 입장차가 크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2주 내에 다시 미국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강경파들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3000m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는 이런 감동 스토리 네. 많은데 그런데 예전보다 중계방송이 줄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 성명까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엔 채널 돌리면 올림픽만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으면 하이라이트 영상 놓치기 쉽다는 아쉬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올림픽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공유해온 문화적 공공재인데 이번 독점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어 방미통일 등 관계당국이 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JTBC가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2030년까지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예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까지는 출근길이 한산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큰 정체 없이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 해주셔야겠고요. 반대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이동량이 늘기 시작해서 서강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도 속도 내려갑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향엔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2차로 미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여의도 방향 지나는데 20분 이상 걸립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경행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나들목에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하남 5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다소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 더디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 분기점에서 정체 빚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부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은요. 전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번에는 미국하고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주요 하락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 중동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 군사 옵션 가능성을 열어둔 게 시장을 좀 긴장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동시에 연준 회의록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점도 시장엔 좀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모 신용 관련된 이슈가 일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사모 신용 이슈는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금융시장 반응 어땠을까요? 예, 3대 지수가 모두 0.4에서 0.6%대 하락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1%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WTI 원유 같은 경우는 2.1% 상승하면서 배럴당 66달러가 넘어갔는데요. 작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중동이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지역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군사 충돌이 발생을 하면 공급 차질 우려가 즉각 가격에 반영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가장 큰 공포 요인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1bp 하락에 그치면서 4.07을 기록했는데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해서 채권은 부담 요인이긴 했는데
동시에 위험회피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서로 상충된 힘이 균형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미국 증시는요. 3호 신용 이슈가 시장을 약하게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블루아워 캐피탈이라는 사모 신용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펀드 환매를 제한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습니다. 이 비상장 사모 신용 펀드인 블루아워 캐피탈 콥 2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예. 영구적으로 환매 제한을 발표를 한 겁니다. 원래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투자자들이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권리를 제한을 한 겁니다. 네. 2025년에 전년 대비 환매 요청이 20%로 크게 늘면서 이 사모대출 같은 경우는 즉시 환매가 어려우니까요. 네. 현금 부족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환매를 결국은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시장 규모가 1.8조 달러 수준인데 이번 환매 제한으로 인해서 주가가 8%나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아폴로나 RS, TPG 같은 사모 운용사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번 펀드 환매 제한으로 인해서 유동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위험 자산 심리를 더 위축시켰던 겁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에는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위험 선호 자산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리포트를 보면 미국 자산이 글로벌 대비 부진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진의 원인은 무역 전쟁의 비용을 미국이 더 크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예상할 수 없는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 미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요. 미국의 중국 무역 적자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네, 2025년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 반면에 멕시코와 베트남과의 적자는 사상 최대치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공급망 재편을 촉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멕시코로 이전하고 중국 내에서 조립 공장들은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대중 적자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외견상 보이기는 하는데 무역 적자는 줄지 않고 상대 국가만 바뀐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급등했어요. 네,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첫 영업일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시작부터 강했고 장중에도 그리고 마무리까지 시종일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조선주 그리고 증권 섹터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증권 섹터는 한 종목만 보합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모든 종목이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3% 오르면서 5,67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0시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5%가 오른 1,16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이게 상승 반전을 하면서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어요. 맞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예.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6%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 150 지수도 전일 종가 대비 3% 이상 오르는 두 가지 조건이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발동이 되는 건데요. 네. 코스닥의 사이드카가 2001년에 도입된 이후로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번 발동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그만큼 우리 시장의 유동성도 늘어나고 더불어 변동성도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이끈 섹터를 보면 역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삼성전자 19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수가 500만 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의 주주라는 이야기인데요.
평균 단가가 8만 원 수준이라는 예상치가 있으니까 개인 주주들의 삼성전자 수익률이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데 네. 언제 실적이 피크를 치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네, 예. 예,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형 주도주의 경우는 급격하게 오른 후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주가의 흐름을 천천히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낮아지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 매수 대기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급하게 하락할 수는 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강세를 이끈 또 섹터에는 조선업이 있었어요. 연휴 직전에 발표된 백악관의 조선업 지원 정책 때문일까요? 예, 작년에 조방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조선방산 원자력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 조선업이 3개월 동안은 반도체 섹터가 오르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예, 예. 근데 설 연휴 직전에 미국 백악관이 마스가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액션 플랜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자국의 군함이나 상선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국내 조선업이 미국의 선박들을 건조함에 있어서 규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작년에 이 마스가 나올 때 사실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는데 이게 해소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연초부터요. 또 증권 섹터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증권 섹터 전반을 아우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오른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연초부터 어제까지 주가 수익률이 202%입니다. 이 먼저 증권 섹터가 오른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게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배당 분리과세로 인한 수혜도 증권 섹터는 받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있거든요. 네. 이 증권 섹터의 경우에는 반도체 강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강하다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다는 얘기는 지수가 강하다는 결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섹터의 실적 또한 늘어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이면서 연휴 두 번째 영업일인데 오늘 주식시장 어제처럼 강세 보일까요? 예, 오늘 야간 선물이 보합에서 마무리된 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면서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의 시초가는 큰 하락이나 큰 상승 없이 전일 종가 부근인 5,600포인트 중반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경우에는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우리 시장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 시장의 하락이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지는 그것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요새 좀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두 번째 절기죠. 우수였는데 역시 한층 더 포근해진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강릉과 청주, 대전, 광주가 15, 대구와 제주는 16도로 어제 기온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게 했고요. 이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아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네. 이 주말인 내일 낮에는 서울이 17도까지 올라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높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어 4월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오늘과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 강과 호수, 저수지와 하천의 얼음이 녹아 얇아져서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예. 이 해빙기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말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추위가 주춤은 하는데 또 미세먼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네, 추위가 물러나자 곧바로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이 대기 정체로 쌓여있는 국내 먼지에다 이 낮부터 국외 스모그까지 들어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종일 나쁨, 이 충남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대전, 세종, 충북, 전라도와 제주도는 밤에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고 강원 영동과 전남, 제주도는 새벽까지, 이 충청과 광주, 전북과 대구, 경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동쪽 지역부터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다고요. 네, 일부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 경상도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더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더해져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의원님. 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셨잖아요. 그래서 예. 어제 재판 더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어제 1심 선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점이 예. 그렇습니까?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또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네. 저는 저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미가 그 윤석열 이후에 미래 권력자들에게 다시 국민의 가슴에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총불을 겨눈 경우 어떻게 처벌돼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이번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바로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내란 범죄자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신입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법을 직접 파괴하고 국민 가슴에 총불을 겨누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자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사과도 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표범이고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한다는 거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내란 우두머리 범죄가 아시다시피 사형과 무기만 있지 않습니까? 예. 최고형이 사형이고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법정 최저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법원에서 왜 윤석열 내란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감형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내란 범죄의 속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내란 범죄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역사상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데 일반 형사사건처럼 똑같은 양형 규정을 적용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어제 선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예. 내란죄 성립은 인정을 했는데 위법한 계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사법적으로 심판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전두환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 예예. 또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판단되고요. 네. 항소심에서 분명히 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아마 감형의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 예. 장기 독재 목적의 치밀한 계약이라기보다 준비가 허술하고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예.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내용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 윤 전 예. 대통령과 연수원 또 검찰 시절 다 같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예. 우발적이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범죄에 있어서 살인죄를 예를 들면 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심 첫법 검찰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기소를 했는데 네. 특검이 수사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통화내역을 분석한다든가 노상원 수첩을 분석한다든가 해가지고 2024년 10월부터 네.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다. 네네. 그래서 치밀한 장기 독재 계획을 세워서 개헌을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번 판결은 마치 12월 1일경에 예. 민주당의 국회 폭주에 화가 나서 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했거든요. 예. 이게 내라 비상계엄 국가 행위를 이렇게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윤석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평가합니다. 네. 지금 보면 관련해서요. 그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뭐 김용현,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등과의 회동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됐어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정말 아쉬운데요. 예. 저희가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또 특검도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종합특검을 네. 저희가 발의해서 지금 특검이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노상원 수첩이 정말 아시다시피 이번 계엄의 과정을 잘 기록한 거라 생각하고 예.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신빙성 자체를 부여는 것 자체가 네. 법원이 일정 부분 윤석열 주장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네.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공수처 논란이 됐던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을 했는데 사실 예. 지난해 예. 3월에 구속을 취소할 때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때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번에는 왜 바꾼 걸로 보시나요? 재판부가 여러 주장을 했지만 지난 3월과 이번 결론이 달라진 것은 저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여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수사권 문제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 뭐 항소할 걸로 예상하시죠? 항소하겠죠. 네. 내란 특검도 항소를 예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2심부터 맞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이 지금 무기징역이 1심에서는 선고됐는데 이 선고 형량이 바뀔 가능성 그리고 쟁점이 앞으로 어떤 것이 부각이 될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형량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당연히 쟁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목적이 장기 독재 목적이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네. 우발적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과연 그 윤석열이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특검의 주장처럼 20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냐, 네. 아니면 1심 재판부에 인정한 것처럼 12월 1일경에 우발적으로 마치 화가 나서 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냐, 이 두 가지. 예. 그다음에 과연 사법순사의 비상계엄도 사법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그 양형에 반영이 됐던 초범 그리고 비교적 고령이라는 부분도 내란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양형 요소가 될 수가 없다고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네. 분명히 항소심에서 네네.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 요구에 맞게 네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 1심 선고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12년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김용현 특히
윤석열, 김용일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한 거다. 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노상원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예. 이게 징역 18년 나온 거.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봐주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특히 김용현 부분도 네. 거의 윤석열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급이거든요.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하더라도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럼 충분히 무기징역, 특검의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봤는데 네네. 이 점 이렇게 감형한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고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6.3 지방선거가 10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예. 1심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번 법원에서 내란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 단죄, 정말 엄중한 단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내란을 더 확실하게 청산하고 네. 그리고 법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한 요구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특히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과 조의대 법원에 대해서 이 카르텔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분노가 표심으로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바로 내란에 대한 사면을 법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추진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예. 국회 법사에서 바로 심사하시잖아요. 예. 예, 이거 빠르게 추진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될 수 없도록 가석방까지 될 수 없도록 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드디어 국회가 제대로 내란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는구나.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효능감 있게 입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의원님, 이게 예.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위헌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요. 그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할 수 들어있기 때문에 네.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 대상인 범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2일 의총에서 지금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 후속조치 당론 수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네. 선고가 당내에 이 관련해 미치는 여론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번 선거가 당내에서 저희가 내일 20일 의총이 열리긴 하지만 네. 우리 의총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법원 개혁의 요구가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의대 법원은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김건희 또 김건희 주변 인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주고 윤석열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 요구에 반해서 봐주기 판결을 했고 또 시종일관 말도 안 되는 초봉 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내란범에 대해서 봐주기 판결하는 거 예.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그래서 민주당에 조의대 대법원을 확실히 개혁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22일 의총에서 법원 개혁, 검찰 개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법 왜곡죄라든가 네네. 재판소원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연휴 마지막에 그 보도 참고 자료로 해서 이 지금 재판소원제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강력하게 좀 메시지를 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법원은 자신들이 왜 이런 법원 개혁, 조의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국민적 요구에 맞게 과연 재판을 했는지 오히려 국민들은 조의대 대법원이 내란 세력을 비호해주는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한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법원이 예. 자신들의 정말
국민은 안중에 두었고 자신들이 아니만 생각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혁하라고 한 것이 바로 법왜곡죄라든가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자신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다는데 대법관을 증언하자는데 반대하고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극소수만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반대한다는 거. 자신들은 자꾸만 국회에서 뭐라 하면 국회가 상권 분리에 반해서 사법권을 침해한다 하면서도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표기관이잖아요. 국회가. 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면 대법원이 그런 간섭을 하는 거, 그런 반대역을 내는 거 바로 입법권 침해 아닌가요? 걸핏하면 사법권 상권 분리 얘기하면서 네네. 국회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점이 바로 법원 개혁이 필요한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 네.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20일 날 일단 의총에서 법원 사법개혁안이 정리가 되니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시기까지 제대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예.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법원 검찰 개혁안 빨리 처리되는 게 정리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은 왜 지금까지 법원 개혁을 안 하느냐.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번 무기징역 법정 최재형 선고로 국민들의 요구는 더 크게 분출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신속히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22일 정책의총에서요. 지금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문제는 저희가 의총을 지금 두 번째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20일 의총에서 나오는 문제는 조직법 그러니까 공소청법, 검찰청법에 가는 것이고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보안수사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닿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다르고요. 예. 그 부분은 다음 형사소송법 개정 때 정부 안에서 아마 정부 안으로 예. 제출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은 거기서 계속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전달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검찰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임을 꾸렸고 어제 19일부터 지금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여론전을 해보니까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게 다 이미 우리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이번에 만든 정치검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를 모임 네. 여기하고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고 네네. 또 우리 특위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이 모임을 당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생긴 이상한 모임이다. 이런 표현으로 좀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에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보면 저는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이니까 예. 우리 당의 공식 기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여러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포럼을 만든다든가 모임을 만드는 것은 그런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당의 공식 기구로 또 역할이 있는 거고 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서로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요. 네.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과 또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은 이 공소 취소 모임과 그리고 당내 공식 기구인 조작 기소 대응 특위와는 네. 다른 조직이긴 하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특기 활동은 그러면은 모임하고 뭐 네.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협력 관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연휴가 지났고 임명이 됐으니까요. 네. 이번 주말이나 또는 다음 주 초에 의원들을 만나서 특위의원들을 만나서 활동 계획을 듣고 관련 상황을 좀 설명하고 또 공소 취소 모임에서도 의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네.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어차피 목표는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가 잘못됐다는 거. 네, 예. 특히 대장동, 대북 성노 사건 등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왜곡 수사 이걸 밝히는 거니까요. 네네. 앞으로 많은 협력 과정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국정조사를 연다면 신속히 열어서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이 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된 데에 대해서 직전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이 송영길 전 예. 대표가 적임자다. 이렇게 예.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예. 임명을 놓고 좀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그 당 공식 기구는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전에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 맡고 계시다가 사퇴하고 네. 후임으로 강득구 최고위원이 종합특검 대응 특위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맡았던 그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는 한준호 최고위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그 후임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거고요. 각자 그 최고위원이 고리됨에 따라서 그 후임 최고위원이 당의 공식 기구를 맡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예, 예. 오후 2시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인천 개항을 예.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전략 공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당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님은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시죠. 송영길 대표께서 2023년에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고 네. 우리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피해를 보신 우리 송영길 대표 복당을 환영하지만 우리 그 민주당은 그 공당이기 때문에 복당도 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네. 또 공천 여부도 말씀하신 공천 여부도 또 송영길 대표가 공천을 신청하면 민주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시스템을 따라서 공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대표님도 전에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또 수사의 피해를 보신 분인 만큼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대응 특위에 좀 모시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과 통합 추진 준비위를 이번 주에 꾸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혁신당에서는 지금 선거 연대 수준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주당에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우리 정청래 대표가 통합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혁신당에 연대와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는 선거 연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각 당에서 각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당 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통합을 포함해 논의한 다음에 각 당에 제안하는 건데요. 다만 그 말씀하신 선거연대 부분은 대단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네, 예. 지역구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든가 또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이라든가 후보들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각 당에서 입장을 정리하면 얘기가 나올 것인데 아직까지 어떤 입장이 정해졌거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뜨개질 고수가 된 후 SNS 공부를 시작한 김할아버지. 평소 만들기를 좋아하는 만큼 손주에게 선물할 목도리는 물론 SNS 동영상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뜨개질 과정과 직접 든 소품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는데요. 노년의 삶을 위한 든든한 행복 티켓이 되었다는 평생교육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LLL 카드.kr과 상담센터 1600-3005를 이용해주세요.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교육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은 명근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민족 대명절 설, 장애인 여행 지원 차량을 예약해 고향에 방문했는데요. 휠체어를 싣는 것도 쉬웠고요. 가족들을 위한 선물도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꼭 안아주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고향으로 달려갈 거예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햇볕 아래서는 겉옷이 낮 동안에 불편할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이맘때 수준의 아침 추위가 있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은 13도, 세종 14, 강릉, 광주, 부산 15, 대구와 제주 16도 등으로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상 5도의 높은 기온으로 출발해 내일 낮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낮 기온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봄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져 일요일은 흐리고 낮까지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좀 곳곳에 지나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대기질이 나쁠 전망입니다. 낮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이
지역이나 일부 남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고요. 오늘 강원 산지에 내일 오후부터 글피 사이는 전국에 바람이 강해지겠고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남 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 남부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0.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합류한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고 싶어서 계속 인사드립니다. 예,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법원 판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량에 대해서는 예측 범위 있었고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됐고요.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좀 뒤에 무죄 나온 사람들 빼고는 저는 네.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고요. 예. 다만 그 형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더 말할 수 있을지 네네. 잘 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따가 다시 예, 질문을 예. 드릴게요. 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과 관련된 관련자들 다 이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란을 아주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유의미한 점을 먼저 짚고 싶고요. 네. 물론 그 내란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어제 윤석열 피고인에 관한 그 직위원 재판장의 판결문은 전 상당히 좀 모순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는 또 양형에 관해서도 물론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네네. 과거에 전두환 씨와 비교를 해보면 예. 그때 당시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건은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는 사형을 선고를 해서 오히려 사형이 우리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결과는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점에서의 좀 사법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는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김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불법 비상 계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내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설령 그거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성이 있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밝혔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법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 뭐 여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비상계엄을 할 때가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쟁점은 그러니까 내란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가 이거 자체가 특검에서 본 거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이거 자체가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저는 그거를 내란으로 안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판사가. 그런데 네네. 이거는 불법성이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밝혀줬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이 판사의 논리대로 직위원 판사의 논리대로 가면은 앞으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시, 사변, 그에 예.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네. 그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거든요. 예. 매우 위험하다. 일단 첫 번째 그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모순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미리 준비를 안 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1년 이상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2024년 12월 1일에 도저히 국회 때문에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 날짜를 특정했거든요. 12월 1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틀 예. 뒤에 12월 3일 날 네.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군인들은 왜 만나서 맨날 폭탄주를 먹었고 그렇게 가까웠나요? 군인들이 측근도 아니고 맨날 골프도 치고 군인들 만나고 비상대권 운운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럼 더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예. 거가 좀 많이 부족하고 네네. 그리고 이후에 계획이 없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계획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노상원의 그 형량을 때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거를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내란을 보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방식에 적용이 달랐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네네. 가장 놀라야 되는 거는 이제 감형사유죠. 감형사유. 네. 감형사유가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범죄 전력이 없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다. 뭐 그 65세 비교적 고령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청년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고령에 대해서는 저는 고령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보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을 해온 거는 오히려 중형에 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감형을 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고 예.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이승만 판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실패로 돌아가라고 한 건가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막은 그거는 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저항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감형 사유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네. 다 말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진행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도 다 동의하고 또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그 빛의 혁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굳이 지기현 재판장은 뭐 판결문에 대해 가지고 뭐 대만 원법 끌어다 쓰고 뭐 예를 들면 찰스 이야기까지 네, 찰스 그 일세. 영국 왕까지도 예. 언급할 정도로 네. 굳이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과거의 군사 쿠데타를 또 언급하면서 비교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승만 재판장이 그 모범적인 판결문은 이미 보여줬는데 좀 너무 이렇게 다른 쪽으로 튄 느낌을 제가 지우기가 좀 어려웠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뭐 즉흥적으로 지금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것도 사실은 영구집권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그동안에 피고인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영구집권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 찾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단절을 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네네. 뭐 노상원 수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마치 그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 하급에 있는 그 하급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제한 게 맞죠. 근데 내란에 참가한 고위 공무원들은 오히려 자제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막힌 거거든요.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네. 그걸 입증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가지고서도 뭔가 내란을 좀 축소하는 그런 예. 판결의 문제는 전 있다고 보고 네. 더 큰 문제는요. 네. 이 내란죄가 목적범이고 결국에는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다 이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기현 재판장은 목적에 대해서만 국회로 군을 보냈으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 이건 내란이다. 근데 형식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은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상당히 이거 문제가 있는 법리를 썼거든요. 네. 아니 판사가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모관계에 있어서도 윤승영 씨나 김용균 씨는 공모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로 또 그러니까요. 빠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문제가 앞으로 항소심에 가서는 반드시 좀 바로 잡혀야 되고 네네. 양형에 대해서도 초범이고 고령이고 공무원이니까 깎아준다라고 하는데 예. 오히려 이거는 단임제 국가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은 다 초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깎아줄 수 없는 거고 예. 공무원이라는 것도 아까 김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해야 될 사유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만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다 이 내란은 다 고령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예. 가지고 감형으로 봐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가 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란 초범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냥 범죄 이력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거를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라면 그런 거예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예고한 거거든요. 판사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이 항소심에 가서 2심에 가서 자 고령이다. 초범이다. 그리고 뭐 오랫동안 공무원 봉직했다. 이런 거를 또 감형 사유로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무기징역이야 라고 넣었을 거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게 앞에 그 한덕수 전 총리 23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7년이죠. 맞습니까? 7년. 네.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이 나왔는데 이번에 무기징역 나고 김용희 장관 30년 나오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2심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 각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사건은 어제 나온 선고가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량이 이렇게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맞춰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무줄 형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판사 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사건이 다르게 평가되는 이렇게 되면 사법 불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도 가장 모순적인 게 뭐냐면 예. 이상민 장관은 내란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충안고 그렇죠. 후배. 네. 그럼 행안부 장관이면은 밑에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전단수 지시도 내렸다는 게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이 상급자하고 더 권한이 큰데 징역 7년 나오고 그 밑에서 지시를 받은 그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이 12년 그리고 김봉식 청장이 서울청장인데 10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급자들이 더 세게 처벌받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뭐 관여한 부분은 좀 적더라도 2인자라는 정권의 그 2인자로서 가지는 지위와 권한 때문에 23년형으로 구형량보다 8년을 더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 가게 되면 지금 각각에 나온 법리들 내란으로 입증에 들어가는 그 법리도 하나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양형에 대해서도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에 맞춰서 아마 양형을 좀 상향으로 아마 좀 맞추는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양형 기준 자체가 내란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 이를테면은 대법원 법원에서 이거는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한다. 거기서 가중 뭐 감경해 가지고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내란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형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법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의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판사들끼리 뭐 조율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사전에 모의해서 한 사람은 사실상 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근데 노상원이 18년을 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S급 전범이라고 보면 돼요. 전범으로 따지면은 S급 전범인데 근데 한덕수 총리는 당일날 아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당일날 알았고 그거를 제대로 총리로서 잘 못한 거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S급 전범보다도 A급 전범인데 23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상원에서 올리던지 한덕수를 뭐 깎아준다는 건 국민 정서상 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하나도 지금.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노상원 수첩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중요한 상황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부터 조금 뭔가 충돌, 모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준비했다라고 노상원이 18년을 이제 선고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한 것이냐, 뭐를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결론을 놓고 좀 꿰맞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된 것이고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다 실현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연평도 꽃게밥으로 뭐 정치인들 다 뭐 한다라는 거는 망상에 가깝다.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건데 그럼 노상원은 그럼 무슨 계획을 한 것이고 무엇을 준비한 것이냐. 뭐 김용현하고 통화하고 뭐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항소심에서 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수첩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을
그 기획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지기현 재판장은 뭐 그냥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고 막 이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식의 좀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좀 보인 건데 뭐 내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술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형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어서 사실 그런 범죄를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능함이나 허술함은 고려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은 그 도둑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 좀 허술하게 도둑질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내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좀 봐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이런 식의 증거 능력들을 판단하고 할 때 좀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선고가 이제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4시 좀 넘어서 나와가지고 되게 제 생각에는 빨리 나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어제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까 했는데 메시지 안 내놨거든요. 안 내놓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네.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송구하다 정도의 입장만 어제 낸 걸로 알려졌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윤어게인이라고 지금 계속 그 윤석열 씨를 좀 부활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음 주가 되면은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은 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할 때 뭐 다 잘못은 했는데 뭐 결국에는 그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죄송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애매모호한 사과 아닌 사과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수사로 좀 때우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밝힌 게 내용이 이거예요.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윤 어게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야죠. 그러면 일단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송원석 대표는 지금. 네. 그렇게 해석을.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모순이고 뭐 장동혁 대표는 채널A 인터뷰에서 이미 네.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전환, 필요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네, 비슷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네. 잘못했습니다. 미래로 네. 갑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미래로 전환이라는 갑시다. 것도 참 네. 이해가 힘든 것이 우리가 뭐 빨랫감 같은 거를 집에다가 놓고 이불 덮어놓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랫감을 가져다가 세탁소에 가가지고 빨아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대로 임시봉편으로 그렇게 네. 덮어놓고 지나가면 국민들이 그냥 알아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좀 낙관적 사고 아니냐. 네, 좀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면금지법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법사위에서부터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면금지법 속도 낼까요? 이 법도 혹시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떤 법 감정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면금지법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논쟁이 있죠. 논쟁이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를 법률로 제한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법에 그렇게 아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79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써 있고 사망에도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면, 특별 사면은 헌법에 안 써 있어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특별 사면은 사면법에 아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면법에 그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12.3 비상 불법 비상 개헌만 넣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면은 글쎄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헌재로 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그건 법적 논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문제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내란에 관한 사면금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뭐 이걸 이제 법률로 정했을 때 뭐 일정 부분의 위헌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법률 유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법에 따라서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회가
법무부에가 동의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 범죄에 한해서만 사면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네. 법이 통과되면 전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1심 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휴 때 하도 그 부동산 설전, SNS 부동산 설전 이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어제부로 제 체감은 이 얘기는 또 쑥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주말부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22일 날 민주당은 정책의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23, 4일 보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 때 민주당에서 본회의까지는 다 올려놨잖아요.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개혁안 이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사법개혁의 적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법부에 대한 뭐 불만들 이게 많이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고 뭐 모든 진영에서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강행 처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강행 처리할 거다. 강행이 됐든 어쨌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파장이 그런 정도로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근데 저는 네. 일단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나눠서 좀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인 판사들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어제 이제 판결을 내린 지기현 재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일단 대표적인 거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사법의 개혁의 차원에서 휴먼 에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에게 부여된 현재의 권한으로서도 시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사법 제도 개혁이라는 걸로 갔을 때는요. 이게 절대 다수의 동의가 없이는 사법개혁이라는 이 정말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사법제도가 굉장히 헝클어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도개혁으로 가버리면요. 이 휴먼 에러를 놔뒀을 때는 오히려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과 법원이 대립하는 구도가 돼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이 이거는 개혁을 해내도 그건 외피에 불과하지 내용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비판에 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스템 에러는 좀 뒤로 미루고 이 휴먼 에러라고 하는 부분을 더 교정을 먼저 한다면은 오히려 전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관들과 전체 국민들 이렇게 전선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없고 오히려 사법 개혁만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대법관 증언도요. 대법관을 증언하면 그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인데 문제인 사람이 또 제청을 숫자를 더 늘려서 한다면은 문제 있는 법관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법 왜곡제도 개정을 하면 그 판단하는 주체가 또 조희대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숙고를 해야 되고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다시 또 법원에 대한 그 판결을 깰 때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럼 다시 시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이 전략을 좀 한번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신규 변호사님의 의견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미 지난해 9월에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 청문회라든지 네. 뭐 이 국정감사라든지 했을 때 지지율이 좀 출렁였어요 그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러니까 사법부 압박이라는 걸로 좀 귀결이 됐거든요 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수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입법부가 건드리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도 있어서 그게 이제 맞는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하는 거 뭐 이를테면은 대법관 증언
증언이라든지 재판 소원제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이 하나하나 하려면 다 1시간짜리거든요, 이게. 근데 뭐 기계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의 다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없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은 다 채택하는 네, 나라가 채택.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봅니다. 저는 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는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국민적 동의까지도 더 같이 가자라는 주장인 거고 일단 사법 개혁을 하려면요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를 지금 해서 문제 있는 판사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선결 조치가 좀 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2심 무죄 내린 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다 무슨 개혁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적대시할 필요는 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상화된 그 판사들 속에서 제도 개혁이 가야 이 제도 개혁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제도 개혁만 하면 이게 맞는 키처럼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것은 전 조금이나 정직하지는 못하다. 이래도 순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이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관심은요.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 10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는 2월 달까지는 어쨌든 이 사법개혁은 처리를 하고 3월부터는 좀 선거 쪽으로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내비치셨거든요. 제가 읽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에 처리를 못하면 이거는 선거 전엔 또 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3월까지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3월까지 이게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3월 5일인가 이렇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부 경선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타임라인상 3월에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2월에 하려고 하면은 3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3월에 하겠다고 하면은 4월, 5월로 밀리면 아예 못 하니까 지금 빨리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얘기 관련해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송 대표 복귀로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당히 그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된 그런 사례로 봐야 되는데 이번 2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인 공간이 이제는 활짝 열린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무엇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참 저는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비극이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리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당을 떠나는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 다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상당히 코드가 맞는 이런 실용과 국익과 통합적인 정치를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국회로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송 대표의 뜻이 관철이 된다면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 6선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많은 역할들 또 당에서도 요구가 있고 아마 그 요구에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항을 교통 정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전략 공천이에요. 이번에 재보궐은 전부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송영길 대표랑 정청래 대표랑 그렇게 썩 가깝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정치적 결이 딱 맞는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굳이 송영길 대표한테 그 전략 공천을 주고 싶을까? 정청래 대표는 그 생각은 할 거예요. 다만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뭐라도 하나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고차방정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연수가 이를테면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연수갑이니까 연수로 한 명을 보내는 건데 연수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더 강하거든. 부자들이 좀 더 많이 살아서 누구를 그러면 보낼 것인가. 근데 송영길 대표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사법 리스크가 아직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짧게요.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김준혁 의원이 어제죠. 공개적으로 송 대표에게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되돌려주는 방안이 정치적 도리와 책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뒤에서 받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개항에서 5선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구를 이제 가져가게 된 이런 구도가 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정치적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이제 주장이 저는 이제 김준혁 의원의 주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 그 부분에 따라서 교통 정리가 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월에 이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재심의위원회, 선관위,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선거조직 구성을 다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을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23일부터 이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도 이제 실시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준일 대표님? 일단 민주당은 지난해에 어느 정도 룰을 좀 마련해 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룰은 어떻게 했냐면은 4인 이상이 이제 경선에 나설 경우에는 100% 권리당원 투표로 한다. 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3인으로 좁혀졌을 때는 이거를 결선 투표제가 아니라 선호 투표제로 한다. 선호 투표제. 예, 선호 투표제라는 거는 이제 MVP 투표 같은 거 스포츠에서 할 때 뭐냐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아주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김동연 지사도 있고 추미애 의원, 뭐 김병주 의원, 한준호 의원. 그럼 내가 1순위는 추미애. 2순위는 뭐 한준호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면은 시간이 또 며칠 지연이 되고 또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이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한 명씩 컷오프 되는 것과 이게 내가 선호하는 1, 2위 후보가 누구냐를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좀 다 많이 달라서 네. 그런 변수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잡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룰이 그렇게 마련돼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만 이제 컷오프 과정이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점수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아예 컷오프 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라고 해서 계속 컷오프 돼가지고 3번 후보가 바뀌는데도 끝까지 기회를 안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의 이제 컷오프가 가장 그러니까 부산 시당위원장도 유동철 더민주혁신의 공동대표였네. 그분을 컷오프하면서 이게 막 파장의 친명들이 막 반발을 했잖아요. 그 컷오프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번 지선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선거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과 부산 광역단체장 선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이 격전지이기도 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서는 이 서울과 부산에 관한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풀어야 될 가장 큰 뭐 과제는 조국 혁신당과의 그 합당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연휴도 끼고 이래가지고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제 합당은 물 건너갔고 선거 전에 그럼 어떻게 서로 뭐 연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연대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은 없겠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과 또 대통령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격전지 아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는 연대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당세가 작다 보니까 민주당 독자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격전지 부분과 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가 과연 이번에 선거에서 어디로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뭐 그 어느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후보를 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주장을 할 수 있죠. 뭐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우리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네. 이런 당규에 아예 넣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깨졌죠.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다 후보를 내면서 그때 뭐 후보를 내니 안 내니 막 논란이 있었다가 결국은 내면서 이제 그 원칙은 다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고차방정식이 된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두 당의 연대, 선거 연대뿐만이 아니라 차기 당권을 둘러싼 권력 쟁투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군산, 평택을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조국혁신당 얘기는. 네. 거기에 안 내면은 당원들이나 친명 뭐 최고위원들이 엄청 반발하겠죠. 네. 지금 조국한테 꽃게 깔아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당내 분란이 생길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후보를 다 낼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후보 다 낼 거다. 민주당에서는 후보는 다 낼 수밖에 없고 이미 몸 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안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귀책 사유가 정말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민주당이 정말로 문제가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낼 것 같고 그러면 그 개별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다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격차가 어느 특정 후보가 너무 많이 이기면 단일화 안 해도 이기면 안 하겠죠. 네. 근데 박빙이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또 개별적으로 다 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17개 시도당에서 지선 준비가 시작된 상황이다. 전체적인 선거연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의 목소리는 연대는 선거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과거 문법으로 치면은 검찰에서 기소만 해도 사실은 정치적 책임지고 뭐 사퇴를 한다든지 뭐 선거에 안 나가고 내지는 뭐 선거 뭐 저는 뭐 그 과거에 민주당의 당원에 넣듯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귀책 사유가 생기면은 무공천한다. 저는 윤석열 시대 전과 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어느 정도 사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걸 국민들이 정당화를 했었는데 윤석열 시대를 지나고서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그 정치적인 표적 기소라든지 어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좀 불신을 갖는 흐름들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네. 전 단지 법원의 판단만 해가지고서 무공천해라라는 주장은 저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선택을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당의 운명을 건 선거가 아마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거세게 저는 그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럴수록 민주당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움츠러들게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연대도 이게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어느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이것도 가능한 건데 갈수록 아마 이 연대 분위기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 말에 존중은 하는데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난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후보를 낼지 말지는 각 당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사법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나온 것까지 이거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식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 논리는 어느 정당이든 다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법 신뢰는 사법 신뢰대로 보고 네. 뭐 공천은 공천대로 보는 게 맞지. 네. 잘못했죠.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서 네, 네. 이게 뭐 재보궐 선거가 생기는 게 이거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아닙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네. 이재명 대표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이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제가 든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공천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무슨 선이거나 그 자체가 무슨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더 좋은 후보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저는 보장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가. 근데 네. 그 배경으로는 윤석열 시대 전과 후가 이 사법에 대한 신뢰 부분은 분명히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좀 없다. 전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관위를 구성했고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정현 전 의원인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개파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 공천을 함께 할 수 있는지만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웃으시니까 또 네,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공관위원들을 지금 뭐 젊은 사람 뭐, 네. 뭐 40대 이하 네. 그리고 뭐 여성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딱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특정 몇몇의 소위 말해서 정치 경력인 짬밥이 있는 이런 공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기 딱 좋아요. 예,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게 딱 겉보기 모양새는 마치 이제 새로운 공천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네. 그분들도 여기에서 공관위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정당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추후에 공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냥 휘둘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맘대로 당대표의 장동혁 대표와 잘 상의해서 의지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전 들렸어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이 문제인가요? 국민의힘이. 예.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당명 개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은. 네. 예.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저 맨날 얘기해요. 윤석열 제명해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그것만큼 확실한 절연 단절의 의지가 없어요. 탈당을 했는데 제명까지 하라. 최고위에서. 강선우 의원 탈당했지만은 민주당 네. 최고위원회에서 제명했잖아요. 네. 똑같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것만큼 시그널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부터 해라 좀 제발. 근데 제명을 못하는 게 제명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명의 지읒자도 꺼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야 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제명했고 또 오세훈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보유한 서울시장 아닙니까? 네. 근데 현직 서울시장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그냥 묵살하고 있고 뭐 서울시장 위원장 지금 뭐 징계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에서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공관위를 꾸리고 거기에 뭐 지금 젊은 분들 또 정치 신인들을 갖다가 공관위에 포진을 시켜서 뭔가 새롭다라는 이미지만 연출을 하지 아니 그분들이 당에 기반이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중앙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본질, 사람에 관한, 사상에 관한 그 지나온 서사, 사연에 관한 문제지 이게 지금 외피를 가지고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경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뭐 매기를 풀겠다 네, 뭐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말도 했어요. 지금 매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붕어도 없어요 지금. 붕어도 없고 지금 뭐 잉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기를 지금 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경기도지사 지금 출마자 네. 지금 아무도 안 하겠다고. 물론 뭐 원유철, 심재철 이런 네. 분들 이름이 나오지만은 네네. 뭐 가장 경쟁력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뭐 김문수 전 지사, 뭐 네. 이런 분 안철수 의원 뭐 이런 분들 하나가 안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매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출마자 자체가 없다라는 게 다 대구 경북만 지금 TK만 득실득실하잖아요. 출마하겠다고 네, 네. 망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미 선거 망해가고 아니, 있다. 그래도 아직 103일이나 남았는데 너무 지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망해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제가 보고 그러니까 출마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뭐가 있는데 네네.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세 달 전이면은 대체적으로 후보진의 윤곽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견적이 나오는 건데 후보진조차 지금 없는 곳이 태반이면은 되게 위험하다 선거가. 네. 아유 이게 지금 비슷하게 그래도 상황이 전개됐던 게 2018년 지방선거여서 그 얘기를 연휴 때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훨씬 더 안 좋죠. 2018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인데 그때는 뭐 정권 차원에서 남북관계 뭐 해빙 무드라든지 좀 네.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보수가 이렇게 분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도 좋지만은 예. 보수 분열이라는 게 상수로 되어 있어서 뭐 내부에서도 장동혁 한동훈 갈등 거기다 외곽에 뭐 황교안 세력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수 분열까지 더해져서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정치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도 맑겠고 햇볕 아래서는 겉옷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낮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침까지는 이맘때 수준의 아침 추위가 있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어제보다 5도 더 올라 13도까지 예상됩니다. 세종이 14, 강릉, 광주, 부산 15도, 대구, 제주 16도 등으로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올해 들어서 가장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도 영상 5도의 높은 기온으로 출발해서 내일 낮에 17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 20도 안팎까지 올라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일요일은 흐려진 뒤 낮까지 5mm 미만의 비나 눈이 곳곳에 지나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 변화가 커집니다.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기질이 나쁘겠고 낮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 일부 남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높아집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 내일 오후부터 글피 사이 전국에 바람이 강해질 전망이고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남 동부와 경상권 일부 충북 남부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1.2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오늘 사건화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선고 결과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변호사님. 1심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나왔잖아요. 변호사님 무기징역 예상하셨어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무기징역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구형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사실상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이상 사형을 선고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실익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해도 인권적인 측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재판부도 사형 선고하기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무기징역도 굉장히 중한 형입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고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고려할 때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엄중하게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이라는 형의 선고가 충분히 그 죄값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사실 제일 큰 관심이 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주장이 한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내란죄로 이제 판단을 내린 거고 앞에 두 건의 재판이 있었지만 이게 본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따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때부터 일관되게 해온 주장이 있어요.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전 이거를 충분히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실질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직위원 재판부는 못 박았어요. 다만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은 분명한데 그 비상계엄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 권한 자체를 막거나 국회를 폐쇄할 수는 없음이 분명한데도 이번에 이 비상계엄에서 선전포고문을 본다거나 네. 실제로 국회의 병력을 투입한 부분을 보자면 이것은 비상계엄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지 몰라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 그리고 국가기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와 사법의 권한을 통제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 계엄이 발동될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이번 12.3 비상계엄이 부합했느냐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은요. 이미 네.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결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고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요건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이미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한번 12.3 비상계엄의 성격 그러니까 이것이 내란이냐 부분은 다투겠지만 유무죄가 바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부분의 판단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형량적인 측면 특히 여러 피고인들이 지금 동시에 문제가 되고 네. 있는데 네.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나 검찰의 구형보다도 상회하는 그러니까 15년 구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23년이면 이런 경우 좀 많이 드물죠. 많이 드물죠. 예. 그러니까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민 전 장관은 7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별로 12.3 비상계엄에서 가담한 정도나 그리고 맡고 있는 지위, 내가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형량에 있어서의 조절은 항소심에서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또 주목이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권을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선고에서 딱 배척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재직 중에는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일지라도 당연히 헌법과 관련 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의무는 선언적으로라도 어떤 경우라도 부담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방패막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대통령일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점,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일종의 감형 이유를 재판장이 이제 열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판결문을 낭독할 때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기 전에 내가 왜 이 정도의 형량을 내리게 되었는지 양형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네. 어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재판부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특히 너무나도 많은 군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엄히 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공직 생활과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가족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신용도 하락과 경제적인 혼란을 꾸짖으면서요. 다만이라고 덧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이라든가 이전에 전과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해왔다는 점도 참작했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네. 사실 저는 방점은 앞에 있었다고 봐요. 13 비상계엄이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다른 장량 감경을 하지 않은 사유라고 보고 네. 이제 뒤에 덧붙여 있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판결에서 항상 나오는 양형 이유긴 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뭐 이전의 전과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늘상 붙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방점은 네. 앞에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죄책이라는 점에 재판부도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1심에서 주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김영용 국방부 장관, 노상원 사령관 이 세 분이잖아요. 근데 노상원 사령관과 관련해서 가장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수첩인데 수첩은 전혀 인정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첩이 굉장히 조악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이 수첩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맞는데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이었잖아요. 당시에도. 네,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수첩에다가 끄적여 놓은 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는가가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 조금 더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좀 뼈아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래 특검은 그 수첩을 근거로 해서 이 비상계엄이 1년도 더 전부터 준비되었다라고 네. 주장했는데 네.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 수첩이 정확히 언제 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수첩이 보관 상태라던가 써 있는 뭐 필체라던가 내용을 보자면 네네. 그것만으로 비상계엄이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장이었거든요. 네네. 물론 2심에 가서 해당 증거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겠지만 비상계엄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내란이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도 크게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그 첫 번째 단죄가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인데 당시 1심에서는 전두환 씨는 사형 구형됐고 노태우 씨가 무기징역이 구형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재판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낮은데 이걸 많이들 비교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충분히 뭐 비판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당시와 지금의 어떤 시대 상황의 변화는 전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의 변화가 당연히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의 불법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이미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뭐 물론 이 사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뭐 흉악범이라던가 네.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그런 얘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재판부도 좀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급자 2명이 어제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무죄 판단의 근거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한 걸로 어제 1심에서 판단을 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무죄 판단을 받은 2명은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내란죄를 범하려면 내란의 의사를 함께 도모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지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범해지는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을 함께 하려면 네. 적어도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이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은 했어야 되는데 네. 이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고요. 네. 결국 어제 재판부를 보면 내가 맡고 있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와의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